지난주에 제 오랜 친구 하나가 술에 취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걸까? 난 항상 최선을 다해 관심 갖고 잘해주는데. 이 친구는 늘 인간관계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와 인연이 닿으면 온 마음을 다해 관심을 쏟고 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죠. 하지만 그런 그가 번번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이 친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과도하게 신경 쓰다가 결국 번아웃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관계에 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적절한 무관심이라는 태도예요. 무관심이라고? 그건 냉정하고 이기적인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무관심은 차가운 냉담함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이자 지혜로운 처세술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상대를 질식시킨다라는 말을 했어요. 물이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너무 많으면 익사할 수 있듯이 관심도 적절한 양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이 적절한 무관심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볼게요. 무관심의 처세술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연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과도한 기대와 실망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비밀을 함께 알아봅시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행복한가요? 아니면 늘 뭔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상처받는 느낌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지나친 관심이에요. 관심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이제 무관심의 처세술의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마라입니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첫 만남에서 과도한 기대나 환상을 품게 됩니다. 와,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번에야말로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런 초기의 과도한 기대는 나중에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제 동생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동료에게 첫눈에 반해 친구가 되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유머 코드도 맞고 가치관도 비슷했죠. 동생은 이 친구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됐고 동생이 공유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회사 내의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죠. 결국 동생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라는 의미예요. 급하게 친해질수록 나중에 실망할 가능성도 커지니까요. 일본의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오늘도 기분 나쁜 사람을 당연히 보겠지라고 생각하라. 처음 들으면 너무 부정적인 생각 같지만 이건 사실 마음의 보호장치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면 실제로 불쾌한 사람을 만나도 그다지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때 이 원칙을 무시하고 새로운 이웃에게 너무 빨리 친해졌던 적이 있어요. 이사 온 첫날 그 이웃은 환영 선물까지 들고 와서 인사를 했죠. 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고 저도 얼마 안 있어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웃이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고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뒷담화를 퍼뜨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만약 처음부터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천천히 알아갔다면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싫은 사람과 친해지려 애쓰지 마라.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가치관, 취향, 생활 방식 등이 제각각 다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마치 음식 알레르기와 같은 거예요. 어떤 음식은 아무리 맛있어도 내 몸에 맞지 않듯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매우 외향적이고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다른 한 명은 조용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선호하죠. 둘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함께 있으면 늘 어색하고 불편해요. 처음에는 둘을 같이 자리에 초대해 친해지게 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분위기는 더 어색해졌고 결국에는 각각 따로 만나는 게 모두에게 더 편하다는 걸 깨달았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화학적 비호환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치 화학 물질 중에 섞이면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듯이 사람 사이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억지로 섞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친해질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냥 필요한 만큼만 예의를 갖추고 거리를 두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랍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학창 시절에 저와 전혀 맞지 않는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을 깎아내렸죠. 하지만 같은 동아리라는 이유로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동아리 활동도 즐겁지 않았죠. 나중에서야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고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우리는 종종 인간관계는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모든 관계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을 살펴볼까요? 주변 사람 모두를 잡으려 하지 마라. 이건 두 번째 원칙과 비슷하지만 좀 더 확장된 개념이에요.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요. 특히 직장이나 학교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안티팬이 있듯이 여러분도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그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믿음이나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미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사촌 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형은 회사에서 한 동료와 처음부터 안 맞았어요. 그 동료는 형이 한 말을 항상 비꼬아서 듣고 형의 성과를 깎아내리려 했죠. 처음에 형은 오해가 있나 보다. 더 잘해주면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동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도움도 자주 주려고 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동료는 형의 친절을 위선적이라고 여겼어요. 결국 형은 그 동료와의 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필요한 업무적 소통만 하기로 했죠. 그러자 오히려 직장 생활이 더 편해졌다고 해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원칙인 인간관계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원칙은 특히 오래된 관계를 재평가할 때 중요하답니다. 경제학에서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미 투자한 시간, 돈, 노력 때문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에도 계속 투자하려는 경향을 말하죠. 이런 현상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나요. 이미 10년 동안 친구로 지냈으니까. 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해로운 관계도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떤 관계는 특정 시기나 환경에서만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게 정상이에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대학 동창과 10년 넘게 친구로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너무 달라졌고 만날 때마다 갈등이 생겼죠. 그럼에도 오랜 친구니까라는 생각에 관계를 계속 이어갔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허전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이 원칙에서 중요한 건 냉정이라는 단어가 차갑거나 무정한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냉정함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의미해요. 내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거죠.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경계선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경계선 없이는 자신을 잃고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없다. 냉정하게 관계를 바라보는 건 바로 이런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5번째 원칙은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마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SNS 친구 수나 팔로워 수가 마치 인기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에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숫자는 약 150명 정도라고 해요. 이를 덤바의 수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5에서 10명 정도에 불과하대요. 즉, 우리에게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몇 명의 소중한 인연이 필요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SNS에서 팔로워가 수만 명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그는 정말 인기가 많고 친구도 많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해 그가 털어놓은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사실 나 정말 외로워. 주변에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는 한 명도 없어.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의 숫자와 관계의 질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옛말에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수천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가 C.S. 루이스도 우정이란 너도 그걸 봤니? 라고 말하는 순간 시작된다고 했어요. 진정한 친구란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지 그저 표면적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친구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100명의 얕은 인맥보다 3에서 5명의 깊은 우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원칙인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원칙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창시절 친했던 친구들과 성인이 된 후에도 똑같이 친할 수는 없죠. 각자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거부하고 억지로 관계를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 옛날처럼 지내자, 연락 좀 자주 하자라고 강요하면서요. 하지만 이렇게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더 큰 상처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인연은 보내지 않아도 떠나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맞는 사람이라면 굳이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이어질 거예요. 반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사람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오히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떠나는 사람을 보내주고 다가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여유로운 태도가 필요해요. 제 경우를 예로 들자면 대학 졸업 후 정말 친했던 친구와 서서히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서운했죠.
왜 연락이 없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면서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대화는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졌죠. 결국 저는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었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관계에서 집착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와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공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7번째 원칙인 외롭다고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마라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원칙은 관계의 질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종종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곤 해요.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예를 들어 새 학교나 직장, 또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을 때 더 그렇죠. 빨리 친구를 사귀어야 해라는 압박감에 아무나 붙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조급함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 여러분의 가치관, 습관, 심지어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뀔 수 있거든요. 옛말에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그 사람이 어떤 이들과 어울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동조 현상이라고 해요.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제 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동생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외롭고 불안했대요. 그래서 같은 층 기숙사 친구들이 파티에 초대했을 때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참석했죠. 그 친구들은 공부보다는 놀기 좋아하고 술과 담배를 즐기는 그룹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대학 생활을 즐기는 거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도 그들처럼 수업을 건너뛰고 술에 취해 돌아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첫 학기 성적은 엉망이 됐고 장학금도 잃었죠. 이후 동생은 스스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달았어요. 외로움 때문에 아무나 붙잡은 결과였죠. 두 번째 학기부터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습관도 들고 성적도 올랐어요. 지금은 그때의 경험을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큰 위기였대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해요. 외롭다고 아무나 친구 삼지 말고 진정으로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당장 주변에 없다면 잠시 혼자 있는 것도 괜찮아요.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사람을 잘 선택하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그들의 가치관은 어떤지 등을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타인의 말만 듣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은 종종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 있어요. 항상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내게 잘 맞는 좋은 사람을 놓치는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원칙인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원칙은 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해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불편하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정직한 소통이라고 말했어요. 불만이나 갈등을 숨기고 억누르면 그것은 결국 더 큰 분노나 원망으로 발전하기 쉽대요.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하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진다고요.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방법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전달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게 오잖아. 정말 배려심이 없네. 라고 하는 대신 약속 시간에 너무 늦게 오면 내가 기다리느라 다른 일정에 차질이 생겨서 힘들어. 다음에는 시간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제 경험을 나눠볼게요. 전 한때 직장 동료의 무례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곤 했어요. 제 아이디어를 자기 것인 양 발표하고 회의 중에 제 말을 자주 끊는 동료였죠. 처음에는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에 참았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그 동료의 행동은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았죠. 결국 용기를 내서 그 동료에게 솔직하게 제 감정을 전달했어요. 회의 중에 내 의견을 자주 끊는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답답해.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했으면 좋겠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대화 이후로 동료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오히려 더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됐답니다. 이 원칙에서 중요한 건 자기 경계선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선과 참을 수 없는 선을 분명히 정하고 그 선을 넘는 행동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이자 상대방에게도 존중받는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연습해 보세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을 때, 친구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었을 때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점점 더 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관심의 처세술의 모든 원칙들을 살펴봤어요. 이 원칙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돼요. 바로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예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선이란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의 정체성을 구분하는 심리적, 감정적 경계를 의미해요.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무관심의 처세술은 바로 이런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관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오해예요. 이 맥락에서의 무관심은 냉정하거나 무정한 태도가 아니라 건강한 분별력과 자기보호의 지혜를 의미해요. 모든 것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집착하는 대신 조금 더 여유롭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과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거죠. 실제로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무심이라 표현하기도 해요. 집착하지 않는 마음,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불교에서도 집착을 버리면 고통에서 벗어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서의 무관심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무관심의 처세술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명확히 정의하세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수 있어요. 둘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모든 요청이나 초대에 예스라고 답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여력이 없어져요.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이에요. 셋째, 감정적 반응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정말 나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 감정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거죠. 넷째, 정기적으로 인간관계를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인지 생각해보세요.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좋아요.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불필요한 관계에 매달리곤 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관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실천 방법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관계에 집착하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사회화되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무관심의 처세술을 적용하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부분은 바로 마음의 평화예요.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도 예전처럼 그것에 크게 상처받거나 분노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의견일 뿐 내 가치를 정의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예전처럼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대신 이 관계가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이 갈등을 해결할 가치가 있는가? 라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커진다는 거예요.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기 신뢰는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무관심의 처세술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냉담하게 대하라는 거네. 이기적으로 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건 냉담함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건강한 분별력과 경계선 세우기에 관한 거예요. 진정한 무관심의 처세술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거든요.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기 때문에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다소 무심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건강한 무관심의 처세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무관심의 처세술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지 등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무관심의 처세술은 단순한 인간관계 기술을 넘어 하나의 삶의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니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무의자연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죠. 무관심의 처세술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억지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을 존중하는 거죠. 서양 철학에서도 스토아학파는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아타락시아라는 개념을 중요시했는데 이는 마음의 평온한 상태, 외부 사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의미해요.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사건이나 타인의 판단에 무관심해야 한다고 가르쳤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경계선 심리학은 건강한 경계선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고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심리적 웰빙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는데 무관심의 처세술은 바로 이런 자율성과 건강한 관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무관심의 처세술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SNS나 메신저 등으로 늘 연결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더 민감해지기 쉽거든요. 누군가의 SNS 게시물에 대한 반응,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는 것 등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건강한 거리두기와 경계선 설정이 필요해요. 모든 메시지에 즉각 반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다른 사람들의 SNS 속 화려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 온라인에서의 타인의 평가에 일일비하는 태도 등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적절한 무관심은 이런 디지털 시대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워라밸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워라밸은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진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죠. 무관심의 처세술은 바로 이런 우선순위 설정과 경계선 유지에 도움이 돼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관계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그러면 일과 개인 생활, 인간관계 사이의 균형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관심의 처세술이 특히 사람 좋은 성격의 소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번아웃되거나 정작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관심의 처세술은 이런 사람 좋은 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보호를 실천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불가능한 목표 대신 자신의 가치와 경계를 존중하면서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사실 많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지나치게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대요. 반면 건강한 무관심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해요.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기대에 덜 신경 쓸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무관심의 처세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부탁을 처음으로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서운해할 수 있어요. 또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했을 때 일시적인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단기적 불편함을 극복하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마치 운동할 때 잠시 근육의 통증을 참으면 더 건강한 몸을 얻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무관심의 처세술은 사실 충실한 소수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 얕게 관심을 두는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몇 가지에 깊이 몰입하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든 일이든 취미든 말이에요. 일본의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는 당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려라라고 했어요. 같은 원칙을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에게 기쁨과 성장을 주지 않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물론 이건 모든 관계를 쉽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무관심의 처세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이런 개념과 원칙들이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차가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삶을 위한 지혜라는 걸 이해하셨길 바라요. 무관심의 처세술은 결국 관심의 경제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관심은 유한한 자원이니까요. 이 귀중한 자원을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할지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무관심의 처세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관계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나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스트레스를 주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여러분만의 무관심의 처세술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모든 변화가 그렇듯 이런 태도의 변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불필요한 약속 하나 줄이기, 에너지를 소모하는 SNS 시간 줄이기, 중요한 관계에 더 집중하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무관심의 처세술을 통해 여러분이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이 영상에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배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의 경험 공유도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테니까요. 또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무관심의 처세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모든 원칙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과 상황에 깊이 관여하기보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그곳에 온전히 집중하라. 이 한마디가 무관심의 처세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 한 달간 이 원칙들을 제 삶에 적용해보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또 놀랍게도 중요한 관계들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쏟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이 원칙들을 천천히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모든 변화가 그렇듯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사람 좋은 성격이었다면 거절하거나 경계선을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실 진정한 무관심이란 냉담함이 아니라 성숙한 분별력이에요. 모든 것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그것에 진심을 다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무관심의 처세술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관심의 처세술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때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볍고 더 진실되며 더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